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새벽 2시 17분.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앞에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6살 손자 민우가 있었고, 제 옆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아들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건 손자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차갑게 굳은 얼굴, 서늘한 눈빛,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 이 일 끝나면 이제 집에서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자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우도 이제 컸고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70세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받은 유종연금과 작은 노후 자금으로 살아가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난 6년 동안 손자를 키웠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키고 열이 나면 밤새 안고 있었고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는 보호자 침대에서 몇 날 며칠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실 복도에서 며느리는 저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니? 아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말을 해야겠니?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다는 듯이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 인생 사셔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아팠습니다. 좋은 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모를 만큼 저는 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짐이라는 거냐? 이번에도 며느리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의자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6년 동안 손주를 키워준 뒤 응급실 한복판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쿵. 가슴 어딘가가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립? 제가 의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그 집에 얹혀 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원래 제 집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생전에 마련했던 32평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던 집, 아들 부부가 전세금을 모으지 못해 힘들어하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어머니 괜찮으세요? 가족끼리 무슨. 그렇게 시작된 동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민우의 상태가 안정되자 아들 내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낯설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있던 제 물건들이 모두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니? 며느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리 정리해 둔 거예요. 정리? 어머니 방도 아이 공부방으로 바꿔야 해서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충동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한참 침묵하던 아들이 겨우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득 남편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내보내려는 이유가 단순히 손주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제 연금 통장, 그리고 최근 들어 자꾸만 묻던 부동산 이야기,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참을 수 있으셨나요? 하지만 저는 그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때부터였으니까요. 새벽 5시, 저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잠을 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그냥 몸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에서 들었던 말, 이제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제가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모르는 척하는 이상한 연극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우가 잠에서 깨어나 부엌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강아지? 배고파. 알았다. 저는 계란말이를 만들고 국을 데웠습니다. 민우는 제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난 6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민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주를 봐주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70세 노인이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울면서 깬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웃으면 다 잊혔습니다. 할머니 최고.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노후를 조금씩 포기했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전국 여행도 다니고, 바다도 보러 가고,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먼저 떠났고, 그 후엔 손주가 생겼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제 인생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은 저를 가족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점심 무렵 동네 친구 정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늘 경로당 안 나와? 못 나가. 또 손주 보냐? 응. 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그러다 진짜 늙어 죽는다. 저는 웃었습니다. 안 늙은 사람 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 망설이던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체중이 5kg나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잠도 잘 못 잤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학원 보내야 하고, 며느리 야근해야 하고, 아들 회사도 힘들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늘 제 문제는 맨 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주를 돌보느라 자신의 노후를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이상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연금은 매달 얼마 나오세요? 순간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최근 들어 3번째였습니다. 며느리가 연금 이야기를 꺼낸 것이 갑자기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요. 왜 궁금한데? 요즘 물가도 비싸고 그러니까요.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응? 이진명이 아직도 어머니 이름 맞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지.
나중에 상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들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서글펐습니다.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게 궁금해?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그냥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하지만 그 웃음은 이상했습니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미소, 딱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며느리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본 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알림창이 떠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집만 정리되면 대출 가능. 그 아래, 명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함.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 명의, 대출,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내보내려는 이유가 단순히 불편해서는 아니라는 사실, 그 뒤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 제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유종연금.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노후를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만약 제가 집을 나가게 되면, 만약 건강이 나빠지면, 만약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70세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손주를 키우고 있었지만 정작 제 노후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왜 자꾸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는지, 왜 제 연금과 집에 관심을 보이는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제 집, 제 노후 자금,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이던 거액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처음으로 가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낯선 사람을 의심할 때가 아닙니다. 가족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걸 이른이 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민우를 데리고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우가 배탈이 나면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솔직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뒤였지만 민우에게 죄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먹인 뒤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우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곧 이사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사? 응. 누가 그래? 엄마 아빠가.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민우는 어린아이답게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새 아파트 가면 내 방 생긴대. 새 아파트? 응. 어디? 몰라. 그리고 이어진 말. 할머니 방은 없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우는 장난감을 만지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다른 데 가신다고 했어. 그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미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집안의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광고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 책자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대출 조건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언가 돈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저에게 단 한 번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응, 민우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 다 그렇지. 영어학원에 수학학원까지 보내니까 감당이 안 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뭔데? 어머니 연금 통장으로 자동이체 몇 개만 걸어두면 안 될까요? 순간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자는 거죠. 내 연금으로? 어머니도 민우 위에 쓰는 거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손주를 위해 돈을 쓰는 것과 제 연금을 당연하게 가져다 쓰겠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생각해보마.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아들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빨리 결정해야 돼.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면 어떡해. 이번에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대출 승인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집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니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집 문제, 또 집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숨이 멎을 듯한 말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 명의라서 걸리는 거야. 핏대선 얼굴로 말하는 며느리. 명의만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끝나.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왜 나가야 하는지, 왜 연금을 묻는지, 왜 상속 이야기를 하는지, 왜 새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든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돈, 그리고 집.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형제 갈등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후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딸은 집 문제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 나한테 할 말 있어? 무슨 말? 잠시 침묵.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집 자기 거라고 하고 다닌다는데?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뭐? 친척들한테 다 말했다더라. 무슨 소리야? 엄마 돌아가시면 당연히 자기 집 되는 거 아니냐고.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 집을 자기 재산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냐? 작은 이모가 전화했어. 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응? 엄마 혹시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내가 너무 퍼준 걸까? 아니면 너무 믿었던 걸까? 손주를 키워준 것도, 생활비를 보태준 것도, 집을 내어준 것도 모두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당연함이 권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우연히 서랍 속에서 한 장의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서 안에는 아들 부부가 저 몰래 준비하고 있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집안이 모두 잠든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연히 아들방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사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마음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실 구석에 놓인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제 서류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몇 달 전 며느리가 정리해 준다며 서류를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칸에서 투명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부동산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첫 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사전 상담 신청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담보 제공 예정 부동산,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거기에는 새 아파트 분양 상담 내역도 있었습니다. 예상 분양가, 중도금 계획, 대출 금액, 그리고 부족한 자금 마련 방안, 모든 내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문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존 주택 활용 예정, 기존 주택, 그건 제 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를 불편해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 집을 활용해 새 아파트를 마련하려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집이 제 명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명의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내보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소리치지 않겠다고, 억울하다고 울부짖지도 않겠다고, 대신 확인하자고, 사실을 확인하자고, 그게 먼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래전 거래하던 은행을 찾았습니다. 직원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오셨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명의로 상담된 대출 기록이 있나요? 직원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조회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상담 이력이 있긴 합니다. 언제요? 약 2달 전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온 적이 있었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인은 아니셨습니다. 그럼 가족관계 확인 관련 문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제 집을 담보로 활용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간 있니? 딸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처음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들었던 말, 연금 통장 이야기, 명예 이전 이야기, 그리고 대출 서류까지.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딸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응, 이제는 준비해야겠다. 무슨 준비? 엄마 재산 지키는 준비.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제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딸과 함께 전문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노인들도 많이 받는 재산 상담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명의는 어머니 것이 맞습니다. 네. 누구도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다만, 네. 가족 간 갈등은 법보다 감정이 더 무섭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문제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이미 무너진 신뢰가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언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날짜를 적었습니다. 수첩도 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화는 휴대전화로 메모했습니다. 며느리가 또 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날짜를 적었습니다. 아들이 상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응, 집 명의는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일부러 물었습니다. 왜?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복잡하니까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굳어버린 표정. 그리고 옆에 있던 아들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벌써 그런 걱정을 하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눈치챘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한편 저는 조용히 또 하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관련 서류, 아파트 등기, 연금 관련 문서, 통장 내역,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복사본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겨둔 메모였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노후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꼭 지켜.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치 지금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남편의 글씨가 저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아들 부부는 제가 순순히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새 아파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울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터뜨릴지, 언제 사실을 꺼낼지 그 시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 아들, 며느리, 딸, 그리고 친척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제 집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딸 부부도 부산에서 올라왔고 남편 쪽 형제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운 자리였겠지만 그날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올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먼저 말을 꺼낸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족들 계실 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준비된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사실 때가 됐잖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편하게, 행복하게, 어머니 인생,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된 이야기. 하지만 이제는 속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도 알아보고요. 순간 친척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도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 문제도 정리하고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거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 문제? 이번에는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응, 우리가 사실 새 집 계약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집이 활용되면 좋을 것 같아서. 활용? 결국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 집을 활용한다는 말. 70년 인생을 살며 참 많은 말을 들어봤지만
그날만큼 차갑게 들린 단어는 없었습니다. 친척 한 분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제 몫이 될 집이니까. 그 순간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얼굴에 핏대가 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말렸습니다. 앉아라. 엄마, 괜찮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그저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2달 전 누군가 4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상담을 받았더라. 아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 표정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분양 상담 자료였습니다. 새 아파트 계약 준비도 하고 있었고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록해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 대화 내용, 연금 이야기, 명예 이전 이야기, 상속 이야기 모두 정리돼 있었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는 처음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게 아니다. 모르는 척한 거다.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손주를 키운 건 투자한 게 아니다. 나중에 집값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냥 가족이라서 한 거다. 순간 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뜻밖의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손자 민우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민우. 아무것도 모르고 듣고만 있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 모두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며느리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쫓아내는 거야?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나 키워줬는데? 아이의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나 아플 때 밤에도 안 잤는데. 할머니 울게 했어? 그 순간 아들이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들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 집 욕심도 아니었어. 근데 대출 때문에 급해지고 계속 쫓기다 보니까 판단이 이상해졌어.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 존중, 가족이라는 믿음. 그건 눈물 몇 방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집은 내 이름으로 끝까지 둘 거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연금도 내 노후를 위해 쓸 거고. 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이 없다. 그 순간 가슴속에 있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거리를 두었습니다. 생활비 지원을 끊었습니다. 손주 돌봄도 주 1회만 하기로 했습니다. 제 시간도 갖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여행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남편과 가고 싶었던 바다도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알게 됐습니다. 노후는 누군가에게 희생하며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반년 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오래오래 살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나 아직 할머니랑 할 거 많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켜야 했던 건 집이 아니라 제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70세의 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주를 키워주고도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손절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 손자 퇴원하면 이제 집 좀 비워주세요. 뭐라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6년 동안 제가 손자를 키웠거든요. 새벽마다 밥 해주고, 열나면 밤새 안고 있고,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도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응급실에서 며느리가 저한테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민우도 이제 컸잖아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엄마, 우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어요. 왜냐고요? 그 집, 원래 제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손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방은 없어. 그리고 아이 입에서 나온 다음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다른데 가신대. 그때부터 저는 가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